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진행을 맡은 김대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네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약 77.1%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약 48.56%의 득표율로 1,639만여 명이 넘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24만여 표 0.73%포인트 차이로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를 기록했는데요.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도 다시금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서울 지역 공약 가운데 부동산 그리고 교통 공약을 살펴보고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교통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전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회 김연아 위원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의 서울 부동산 공약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서 가장 먼저 제시된 과제는 수요에 부응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5년 동안 350만 호 이상 공급, 그 가운데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좀 내놨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47만 호, 수도권에 30만 5천 호를 공급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자, 한문도 교수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윤 당선인의 공약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좀 전망을 하실까요? 일단 윤 당선인의 재건축에 대한 어떤 완화 정책의 기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안전 진단이 그동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오늘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구조 안정성하고 건축 설비 노후 이 비중을 지금 주거 환경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좀 높이고 그 구조 안정성을 50%에서 30% 낮추게 되면은 그 재건축 안전진단을 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들도 이제 좀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에서 500% 늘리는 방안, 중요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여당 쪽도 약간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오세훈 시장 전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안전진단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는 걸 발표했었거든요. 네네.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신속통합기획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내용의 그 재건축의 그 완화 내용 중에서 이 신속통합기획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오세훈 시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여야가 협치를 잘 한다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약간의 완화라든지 유예 이런 세부적인 방안을 좀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현재 형태로 봐가지고 지금 용산 그 문제를 좀 충돌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 완화 정책이 가시화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제도가 개선돼서 재건축 재개발의 호재가 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많지만 실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에는 도심 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해서 20만 호, 수도권에는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김연아 위원장님, 도심 복합 개발 혁신지구 제도, 과연 이게 뭐고 현실적으로 도입이 좀 가능할까요? 네, 도심개발 혁신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 각 지금 정부마다 좀 이름을 붙이는 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3080 플러스 예. 공공주도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사실은 내용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3기 신도시를 지정하고 나서 이 수도권 외곽 또는 서울 외곽보다는 도심에서의 주택 수요가 훨씬 더 많고 또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한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 후보자들이라든가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도심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의 많은 경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인 주택 정책의 기조는 공급 확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도심 지역의 복합개발 혁신지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지역의 고밀 개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3080 플러스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주로 공공주도를 원칙적으로 했었고요. 역세권 주변에서 굉장히 고밀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었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은 공공주도뿐만이 아니라 민간을 활용하는데 특히 민간 재건축 사업지구에서 일부 이런 공공분양형 주택을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도심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세권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한 가지 그 역세권 첫 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공약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도심 복합 개발지구와 같이 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토지 임대부하고 지분 공유형 형태로 해서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한 70% 정도 수준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름은 공공분양주택이지만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 재건축까지 확보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데 도심에는 그 유휴부지라든가 저밀 이용되어 있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접목되어 있어서 어떤 중앙정부와 특히 이제 해당 시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문재인 정부보다는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도심 지역의 복합 개발에 대한 계획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민간과 공공이 함께 도심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이다. 또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 분양주택임에도 재정 투입 없이 사업이 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공약 실현을 위한 과제들 한문도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어떤 그저 이전 현재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좀 세금이 급하게 오른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 집값 안정이 아직도 안 돼 있고 네. 이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가계부채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 표현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서 결국은 어떤 비판을 받고 선거에서 패배한 것처럼 네.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의중, 공급 계획뿐이 아니라 집값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점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주택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어떤 신호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개별적으로 좀 나열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나열된 것 중에 제가 조금 좋은 부분은 다 인정하고 나쁜 부분만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좀 해결해야 될 과제, 네. 해결 과제가 뭐가 있냐면요. 기본주택, 공공임대주택을 100만 원을 250만 원 중에 선정을 하는 게 여당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50만 원으로 좀 줄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주택을 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공주택 특별법입니다. 3기 신도시는 1,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 특별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임대 물량을 조정하는 데 용이했는데요. 공공주택 특별법에다가 아예 이게 명문화 시켜놨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을 25%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서 6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량 계산을 하면은 50만 원 갖고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있는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을 고쳐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집권 여당이 이거는 안 고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민간이 같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어떤 민간 참여를 좀 주장하시고 계시고 또 여당은 전혀 반대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좀 충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가주택이 30만 원 있다. 청년 원가주택. 이 부분도 뜻은 너무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5년을 살고 났을 때 시세 차익의 70%를 차익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 물량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인데 10억짜리 집이라고 가정할 때 5억에 좀 들어가서 주택가격이 안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 나갈 때 7억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70% 보장하니까. 그러면 2억이라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2억에 30만 원을 계산하면 재원이 60조가 나옵니다. 그럼 5년마다 60조를 혈세로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재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이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70%나 60%그 비율을 좀 줄인다든지 어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혈세가 안 들어가는 거를 전제를 해서 다시 한번 정책을 제고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역시 차기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이 법 개정과 관련된 갈등이 조금 예상된다. 또한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의 서울 지역 교통 공약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윤 당선인의 서울 교통 공약을 좀 살펴보면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철도 차량기지 지하화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와 도로 지하화의 이점은 무엇이고 지하화를 한 뒤 상부 공간의 활용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죠. 자, 김연아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네, 근데 이제 한문도 교수님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이 조금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가주택이 5억에 분양을 했는데 7억의 이익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오해하신 것 같고요. 원가주택은 사서 최소 5년을 살아야 되는데 5년 이후에 팔고 나갈 때 시세와의 차익이 있을 때 그거를 70%까지를 원래 분양받았던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집값이 오르면 그것을 가져가지만 5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이 10억이 되지 않고서는 7억을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말씀 틀리신 게요. 네. 10억짜리 집을 반값에 공급하신다 그랬잖아요. 10억짜리를 5억에 공급을 했을 때 현재 시세가 10억이니까 그냥 집값이 안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5년 뒤에는 70% 시세의 70%를 준다고 그러면 2억이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7억을 주고 들어오는 거죠. 원가주택 5억을 팔고. 아니,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사람도 그럼 반값에 줘야 되는데 10억짜리를 7억이면 아니요, 그거는 지금 처음 주택 공급하는 사람의 50%에서 70%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 주택에는 또 그때의 시세를 대비하는 거니까 그때 만약에 시세가 더 올라가면 더 돈이 나가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제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세입자가 다음 들어오는 사람한테 충분히 그 상환이 가능하고 그 차익만큼만 보전하는 건데요. 네. 이것의 핵심은 주택 공급 가격을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할 수 있느냐는 생산성의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막 2억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좀 단순하게 너무 계산하셨던 것 같은데. 단순한 게 아니라 저 3일 계산한 겁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유승민 네, 의원도 저는 그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두 다시 패널분의 이제 교통시설로 돌아와서 지금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시설이나 도로 시설이 도로 중심부를 지나가게 되면은요, 토지 이용 자체도 좀 단절이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하하고
지상에 공원 한 대든가 또 다른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도시의 공간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미 후보 공약뿐만이 아니라 전 정권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지화 계획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지화 노선의 나머지 부분을 연장한다든가 네. 또 지화된 노선들끼리 서로 연결하는 그런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이제 예전에는 철도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주민들이 회피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 차량 기지를 지화하면서 그 위에 공원이라든가 또 임대주택을 짓기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여러 도시 재생적 기법이 가미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철도 차량 기지를 활용한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화하는 비용은 두 가지인데요. 정부의 재정 투입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민자 유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철도와 도로 지하화는 어떤 뭐 도심의 단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나 민자 유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대선 당시에 윤 당선인의 GTX 공약에 정말 많은 이목이 좀 집중이 됐었잖아요. 한문우 교수님, 윤 당선인의 GTX 공약, 서울시 교통망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단 시장에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GTX EF 노선이 다 나왔을 때 우리가 시민들이나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부분 입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이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서울 GTX A 노선이 착공을 2018년도에 했거든요. 네. 개통 예정이 2028년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 복합 환승역 센터가 중간에 2, 3년 정도 시간을 좀 소요하는 것 때문에 이상 좀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빠르면 7년, 느리면 1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예타 면제를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B, C 노선은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D, F 노선은 착공 전에 예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검토를 거치겠죠. 기초조사부터. 그런 기간을 계산한다면 제 계산으로 15년에서 20년 뒤에 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서울 시민의 어떤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망을 확충한다는 면에서 100% 찬성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뭐 호재라 이런 사항들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고요. 네.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뭐 기사에서 가끔가다 뭐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친부동산적인 기사들을 낼 텐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A 노선은 이미 됐으면 시장에 다 반영됐고 BC 노선도 이미 착공이 안 됐으면서 가격이 다 반영된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가서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까? 당분간은 네네. 분명히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정책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생각보다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의 주택 시장과 교통 전망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먼저 한문두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교통 GTX뿐이 아니라 교통망 확충 계획은 뭐 지속적으로 잘 재원 조절하면서 서울 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처리됐으면 합니다.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주택 시장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아직도 명료하게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자칫 부재 감세나 뭐 민간 위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뭐 언론인들이 다 감시하실 거라고 보시고 이 서울 교통망과 함께 서울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보합이나 보합 국면으로 갈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모든 전문가들이 2024년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얼마 전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 말까지 2%대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파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맞춰본다면 대한민국도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는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니까 주택시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당선이 됐다고 해서
너무 장밋빛 그림을 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한다든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볼 때는 주택시장이 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 보시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실지 아니면은 재고주 사전 청약 물량을 갖다가 공략하실지 판단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연아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일단 경기적 측면하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적 상황에 먼저 국한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예, 서울은 집값이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어떠한 개발 이슈나 정책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릴 요인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그동안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재건축이 착수할 수 있다는 여건은 마련이 됩니다만 이 역시 착공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5년 안에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만 그동안 앞으로 계속 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집을 꼭 사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불안 심리는 향후 굉장히 많은 주택 공급의 양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의 정책 기조도 과거와 달라진 점을 보았을 때 좀 불안했던 주택 수요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지금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집값 하락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지금 문제는 우리가 서울만 봐서 그런데 경기도 외곽하고 지방 도시에 있어서는 이미 거래가 되지 않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금리가 지탱해 주는 것이고 아마 외부의 경제적인 쇼크가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도 치달을 수 있어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정책과 아울러서 거시경제의 틀 안에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라든가 또 금리 인상이 미치게 되는 어떤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 거시경제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공급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니까 좀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대의 시간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자, 불안했던 주택 수요, 다시 말해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선출에 따른 서울의 부동산 그리고 교통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초박빙의 선거,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국민들의 고심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첫 회의에서 국정과제의 모든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 우선돼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앞으로 차기 정부는 국민을 우선으로 여야의 협치를 통한 공약 이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회 김연아 위원장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서울의 부동산과 교통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